기술 중심의 이 실리콘밸리에서 좀 드물게 마케팅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마운틴뷰에 있는 회사인 구글이 정말 전체 인원이 40명일 때 제 클라이언트였어요. 이런 하얀 벽에 그들이 그냥 정말 볼펜으로 이렇게 그들의 이렇게 퍼포먼스를 그렸던, 정말 옛날부터 저는 젠슨 황을 봤어요. 늘 까만색 가죽장을 입고 왔다 갔다 했던, 그래서 저 사람 누구지? 막 좀 눈에 띄었는데 정말 비행기로 한 2시간 걸리는 거리였는데 이렇게 앉아서 그때 이제 면담을 했죠. 그래서 당신이 한국 사람을 뽑는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나를 그 중에 한 명의 후보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거기서 You are hired.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거짓말 같고 영화 같은 얘기지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DLG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꼭 모셔야지 생각을 했던 분을 모시게 돼서 오늘 정말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반도체 업계에 마케팅 전략을 오래 하신 분은 상당히 드문데 한국 분으로서 오늘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마블하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 세미컨덕터 또는 여러 가지 글로벌 회사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그러니까 마케팅 리더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AI 반도체 회사인 에나플래시라는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수킴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그리고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잘하시고 미국에 오셨고 그리고 또 큰 대기업에서도 일을 하시고 지금은 스타트업에서도 또 마케팅 전략 일을 하고 계시고 네네. 또 실리콘밸리에 오래 사셔서 이 변화하는 것들을 다 오래 봐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소개는 드렸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그 유튜버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청하시는 저희 분들에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멋진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튜브를 지금 출연하게 되는데 저희가 처음인가요? 네, DLG와 함께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저는 이 실리콘밸리, 기술 중심의 이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나 뭐 그런 테크 쪽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드물게 마케팅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케팅이라는 것이 왜 드무냐면은 사실은 이 언어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까 마케팅이 이렇게 흔치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27년 동안 이 실리콘밸리에 일을 하면서 좀 외로운 여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저는 B2B 마케팅을 주로 오래 일을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처음 10년은 여기 산호세 본사가 있는 호프만 에이전시라는 PR 에이전시에서 한 10년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20년 동안은 반도체 회사에서 쭉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PR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할 때 지금 너무나 잘하는 회사, 조그만 마운틴뷰에 있는 회사인 구글이 정말 전체 인원이 40명일 때 제 클라이언트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하얀 벽에 그들이 그냥 정말 볼펜으로 이렇게 그들의 이렇게 퍼포먼스를 그렸던, 그래서 와 멋지지 않니? 막 이러면서 저희 클라이언트가 소개했었던,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뭐 델 컴퓨터 또 저희 클라이언트여서 마이클 델을 직접 만났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 후로는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내부 홍보 담당자를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마벨 세미컨덕터로 옮기면서 거기서는 통합 마케팅,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뭐 CES 같은 그런 전시를 뭐 담당한다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뉴 프로덕트 런칭을 할 때
뭐 기자간담회를 한다든가 그 관련된 모든 인포메이션이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뭐 웹사이트나 뭐 소셜 미디어, 그 당시 소셜 미디어가 이제 생길 때고 지금처럼 완전히 이렇게 활발한 건 아니었지만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B2B 마케팅이다 보니까 우리의 고객이 또 다른 테크 회사들일 경우가 많고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GSA라고 글로벌 세미컨덕터 얼라이언스 뭐 이런 애뉴얼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정말 옛날부터 저는 젠슨 황을 봤어요. 그 엔비디아도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PR 에이전시의 클라이언트였어요. 제 개인적인 클라이언트는 아니었지만 저희 회사의 클라이언트였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주의 깊게 봤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GSA 애뉴얼 디너를 가면은 늘 까만색 가죽 자켓을 입고 왔다 갔다 했던 그래서 저 사람 누구지 막 좀 눈에 띄었는데 정말 그 회사가 그 젠슨왕이 지금 이렇게 정말 그 테크 회사의 셀레브레이트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던.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마케팅 일을 오래 했었고 굉장히 외로운 여정이었다. 자기만의 미국에 살면서 각자 자기만의 이민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유니크한 그 이민 스토리는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그 흔하게 하지 않는 그런 외로운 길을 좀 오랫동안 걸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보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좀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구글이 40명일 때 시사 그 이제 마케팅을 또 해주셨고 델 컴퓨터도 그렇고 젠슨왕도 정말 그 아주 오래 전부터 만나셨고요. 그럼 이제 그 회사들의 이제 성장 과정을 또 다 이제 목격을 하신 거잖아요. 되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을 지금 봤을 때. 그리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으실 거고 저 회사에 혹시나 내가 온보딩이 됐으면 지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27년 동안 이제 마케팅 커리어를 이어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됐고 어떻게 마케팅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셨어요? 네, 그 질문을 사실 이제 미국 진출하려는 한국인들이나 젊은 뭐 학생들이나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8년? 굉장히 오래됐는데 미국에 오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정말로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생긴 정말 이렇게 영감처럼 그렇게 떠오른 결심이었는데 제가 그냥 저 뭐 솔직하게 얘기를 뭐 어떻게 그냥 이건 포장을 할래 할 수가 없는 저만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분들은 뭐 유학을 왔거나 그래 뭐 PhD를 하고 그래서 테크 회사에 이제 정착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한국 회사에서 뭐 트랜스퍼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한국에서 IT 전문 한국 최초 PR 에이전시인 인컴기획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의 뭐 개인적인 거나 뭐 어떤 프로페셔널 라이프에서 인생에 있어서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20대 말에. 그래서 그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푸라기도 없는 그런 정말 내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밴쿠버,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에 휴가를 일주일 동안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들은 전 또 크리스찬이고 그 회사 이름이 이제 제 마음과 귀로 들렸던 회사가 호프만 에이전시였어요. 근데 그 호프만 에이전시가 사실은 저희 인컴기획과 파트너 회사였어요. 전혀 모르는 회사는 아니었고 근데 제가 그 회사의 메인 컨택이 돼서 그 회사가 HP가 클라이언트였는데 제가 그 담당이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번역해서 기자한테 뿌리고 뭐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메인 파트너 회사의
컨택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뭐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전혀 해본 적도 없고 휴가 중에 보이스로 들린 그 회사에 내가 그 회사 CEO를 만나러 가야겠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회사 허프만 에이전시 CEO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만나러 가고 싶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직접 가서 정말 비행기로 한 2시간 걸리는 거리였는데 이렇게 앉아서 독대 이제 면담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웬일이냐. 그래서 당신이 한국 사람을 뽑는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나를 그 중에 한 명의 후보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거기서 You are hired.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거짓말 같고 영화 같은 얘기지만 그게 저의 트루 스토리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가 됐고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큰 용기, 작은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했었던 것은 그분에게 물어봤다라는 거.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다음 회사 간다거나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또 그렇고 특히 미국에서는 그 나의 의견이나 내가 원하는 걸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런 낯선 환경에 이제 오게 됐는데 특히 또 말씀하셨던 그 한국 여성으로서 반도체 회사에서 일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남자들이 많은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그렇고 뭐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 뭐 나 혼자 그 방에서 유일한 여성일 때도 많았고 굉장히 그냥 늘 혼자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이라는 것이 언어와 이제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함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이 업계를 오래 있었나 생각해 보면 저의 전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딥텍이기 때문에 이쪽 업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계속 뽑아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반도체 그런 경험들을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국적이나 어떤 그런 뭐 여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반도체 업계에 계속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커리어의 80%는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직업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뭐 학력이 뭐 스카이나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평범한 한국인 여성으로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한테 물어봐서 저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들이댔고 그래서 그 첫 번째 회사는 정말 교수님이 소개시켜줬고 두 번째 회사는 첫 번째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 같이 일했던 사람이 또 소개를 시켜주고 그래서 저의 신뢰를 계속 쌓는 거 저랑 일을 해봤던 사람은 수는 맡기면은 일을 제대로 해낸다라는 그런 신뢰를 계속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미국은 정말 네트워킹으로 커리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커리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3가지 키워드는 용기, 그 다음에 나만의 도메인, 반도체라는 이런 도메인, 그리고 네트워킹 그렇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20대 때 인생에 정말 더 내려갈 바닥이 없고 지푸라기도 잡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그 시점에서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셨을 때 완전 커리어 체인지도 그렇고 라이프가 완전히 달라지신 거잖아요. 한국에 계시다가 캐나다에서 맞습니다. 네, 잡을 찾게 되셨고 그게 네.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이어지게 했었고 그래서 그 용기라는 말을 하셨고 이제 네트워크가 미국에서 중요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정말 한국과 다르게 미국에서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고 네트워크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거를 저도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제 강연을 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좀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트워크를 네. 통해서 정말 미국은 두드려야 열리는 나라. 자동문이 없는 나라. 그렇죠. 맞습니다. 커리어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두드리면 열리는 나라.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멋지네요.
그 바닥에서 연락을 해서 바로 그냥 추진력 있게 날아가서 만나고 그 자리에서 you're hired 네. 얘기 들으시고 네. 정말 영화 같은 정말 스토리인데요. 그 글로벌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또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한국 대기업을 거치셨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또 일하신 지 지금 한 2년 반 정도 또 네네. 되셨잖아요. 그럼 네.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그럼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어떤 게 가장 다르셨어요? 그 네. 와중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어떤 배우신 점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것들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순히 회사의 크기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어떤 정말 꼼꼼한 그 시스템, 뭐 조직력 그리고 나에게 그 인플로이로서의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대기업은 굉장히 조직력 있게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을 실패를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뭐 안전망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든가 또 한편에서는 또 대기업이 또 그 인플루가 많기 때문에 또 잉여 인간도 있어서 그 안에 또 정치도 있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제가 이 다양한 그 디파트먼트랑 일하는 방법이라든가 회사에 있어서 어떻게 누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대기업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배웠는데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이제 스타트업에 일을 하면서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전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는 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하는 속도라든가 그 일의 어떤 프라이어티를 뭐 하는 그 방향도 틀리고 그리고 한 사람이 딱 정말 세분화돼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질리티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배울 점이 있고, 근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대기업 위주 어떤 제조 업체, 제조 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위주로 이제 한국이 지금까지 발전을 해 온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 실리콘밸리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글도 작은 스타트업이었고 엔비디아도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큰 글로벌 회사로 발전한 것처럼 한국도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좀 더 이렇게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이코시스템에 제가 있는 것이 저는 보람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타트업과 같이 일하는 이런 DLG 같은 로펌 이코시스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되게 핫하세요. 그 마케팅 강연 많이 하고 다니시고 네.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강연들 많이 하시고 뭐 여러 기업들이나 엔티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강연으로 초청을 많이 받고 계신데 그 마케터의 관점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꿈꾸는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그 파운더들한테 꼭 이렇게 해주고 싶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터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그 한국 스타트업 이제 주로 이제 기술이나 그 회사 제품만 이제 중점적으로 마케팅을 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을 위한 마케팅 강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이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게 본인들의 창업 배경 그리고 왜 이 회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이 미국이란 나라에 제공하고 그리고 그게 왜 나야만 하는지 그런 스토리텔링이 없으세요. 그냥 바로 그냥 이 제품은 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명한 서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업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왜냐하면은 이 미국에 있어서 뭐 잠정 고객이라든가 투자자들은 기술이나 그 프로덕트도 중요하지만 난 당신을 믿을 수 있나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운더들의 어떤 전문성이 가시화되어야 된다. 그게 디지털 프레젠스가 있어야 한다. 뭐 아주 간단한 예로 그래서 링크드인에 그 사람의 프로필에 있어서 전문성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들으셔가지고 미국에 뭐 일주일, 2주일 뭐 엑셀레이터 프로그램 강의 그 들으러 오기 전에 급하게 그냥 있지도 않은 링크드인 뭐 프로필 만들고 그러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 계속적으로 빌드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회사의 배경, 미션, 퍼포스, 그리고 파운더의 어떤 브랜딩,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나의 가치를 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더, 그게 꼭 미국에 와서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미국에 오기 전에 나 지금 뭐 다음 달에 뭐 실리콘밸리 옵니다. 그때 만날 수 있겠습니까?라는 그런 어프로치도 한국에서부터 이제 미리 이제 하고 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그냥 완전히 예,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좀 막막하죠.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경험이. 맞아요. 맞습니다. 네. 심지어는 정부기관에서 이제 스타트업들 데리고 오면서 네. 누구 뭐 소개해 주세요. 다음 주에 갑니다. 이런 적도 있고, 미국은 좀 미리 연락을 하잖아요. 한국은 좀 바로바로 그렇죠. 하는데, 네. 그 아까 스토리텔링 말씀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음. 왜냐하면 한국과 조금 그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한국은 어디 스타트업들이 가서 피칭하거나 뭐 이럴 때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은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이게 이제 마음과 마음이 닿아야 그 다음부터 이제 듣는 문화인데, 그게 참, 그리고 그 링크드인 같은 경우도 후다닥 만들어 오시느라 그 링크드인의 커넥션이 막 20명, 뭐 5명 이렇게 돼서 오시면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럼 아까는 마케팅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스타트업이 그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외의 사항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 최근에 그 미국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여성 전문 헬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는 아니고 약간 의사인데, 여성 전문 그 건강을 그 책임지는 그런 의사인데, 그분이 한 말이, 사람들은 여성을 남자의 스몰 버전이라고 생각한다. 네. Female is not small version of male.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은 그 체구만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뭐 생리 현상이나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다름을 인정하고 진단에 들어가고 그 건강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남자의 작은 버전이 여성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됐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에서 이제 기술이랑 이런 프로덕트를 개발을 하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미국에 갖고 오면 이게 미국이 한국의 큰 버전의 이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냥 사이즈가 크고 그냥 큰 나라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너무 좋은 비유인데요. 네, 그렇죠. 너무 딱 맞는 비유인데요. 예, 그렇죠. 네. 또 특히 이 안에서도 뭐 50개 이상의 또 주가 있고, 그렇죠. 예, 거기에 어떤 그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 어떤 그 buying behavior, 그 구매하는 그런 성향도 다르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마켓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고객들을 완전히 그 퍼소나를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게 일단 먼저고, 그래서 그들이 고객의 언어, 특히 이제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는 곳에 가 있어야 된다. 그들은 어느 매체나 뭐 어떤 전시장,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찾는지, 그럼 그곳에 여러분이 가 있어서 그 어떤 그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뭐 해야 된다. 거기에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곳에 이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지금 DLG 같은 그런 법률, 운영의 그런 기본 체력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파트너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어떤 로컬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이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든가 여기서 많은 경험과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로컬 전문가와 그런 파트너십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 비유가 너무 찰떡 비유인데 한국은 미국의 큰 버전의 시장이 아니다. 너무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네. 정말 50개 주 문화가 다 다른데 그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대표님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고 여기서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아 미국은 이렇군요, 미국 소비자는 이렇군요. 그래서 생각했던 걸 바꿔야겠어요, 피벗했어요. 뭐 이거는 이 시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를 나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네. 그 미국 마켓을 타겟으로 하는 대표님들은 나와 보셔야 되고 또는 나오기가 이제 뭐 여의치 않다 그러면 로컬을 이해하는 분을 로컬에서 하이어를 하셔야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그게 되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과 미국과 이제 다른 점도 얘기하셨고 직접 느낀 점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로 대기업 위주로 발전한 그 한국이 이제 좀 더 스타트업이 더 많이 생기고 정말 유니콘이 되는 회사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술적이나 어떤 뭐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은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화 자체가 그 스타트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실패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먼저 한국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한국은 정말 뭐 정답을 딱 있고 그 정답을 맞춰야 되고 뭐 점수가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실패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다양한 직업을 좀 수용하는 그래서 꼭 뭐 대기업만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요즘 제가 한국 가서 젊은 세대를 보면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꼭 뭐 어떤 회사를 가야 된다. 옛날에는 좀 핫한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좀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생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좀 벗어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또 예를 들면 또 여기 그 학계 뭐 스탠포드나 버클리 뭐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이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와의 어떤 그런 연계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대학교 강의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창업을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아예 조직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무브먼트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그래서 기업과 좀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활동들 그리고 또 당연히 정부 지원이 더 활동적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는 그런 회사들도 지원을 더 하지만 특히 또 저희 회사 같은 아나플렉시에 한국인이 이 미국에서 진출하는 그런 스타트업도 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에 R&D 센터가 있고 당연히 이제 한국의 인플로이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희가 한국 회사가 이런 미국 헤드쿼터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분명히 한국에도 컨트리뷰트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겠어라는 피드백을 들으셨는데 미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왜 안 돼? 해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신다고 그래서 다르구나를 느끼셨다고 하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 실리콘밸리 지역이 좋았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딱 어떤 시간이 되면 뭐를 해야 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대학을 바로 가야 되고 대학 졸업하면 바로 잡을 찾아야 되고 뭐 그다음에 언제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이제 타임라인이 미국은 없잖아요. 공부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직장 다니다가 다시 공부하고 싶으면 와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이제 실리콘밸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 스타트업 얘기를 해봤는데 실리콘밸리에 오래 계시면서 일하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나 이제 회사들 창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분들을 이제 보시면서 어떤 이제 저분들은 이러시구나 해서 느끼는 감정이었다든지 혹시 또는 이런 점은 아쉬웠다라고 드시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실리콘밸리에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한국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제가 98년에 왔을 때는 삼성이 좀 조그맣게 미국 지사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작은 그 스타트업 좀 몇 개 있었고 정말 되게 미약했는데 요즘은 뭐 한국인들이 테크 회사도 많이 근무를 하시고 뛰어난 엔지니어 분들이 또 실력 발휘를 하면서 또 기술력이나 성실함, 또 일에 대한 집중력 뭐 이런 그 뛰어난 한국인 인재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커뮤니티 저희 뭐 네트워킹 이벤트 가면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와 옛날보다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대부분 미국 회사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특히 미국 회사의 뭐 VP 레벨이든가 C 레벨이랑 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느낀 게 근데 그 회사들의 특히 뭐 반도체 회사들 제가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많은데 뭐 부사장이나 C 레벨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왜 그런가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영어 문제인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뭐 그런가? 근데 그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이현수 변호사님도 같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그런트 파라독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PhD 디그리까지 갖고 뛰어난 사람이 특히 이스트 에이션, 한국인을 포함한 이스트 에이션 인종들이 그 C 레벨까지 가는데 제일 부족하다.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한 어떤 연구 발표도 있고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냥 2, 3년 전에도 그런 조사나 리서치 발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인디안 같은 그쪽에 같은 에이션이라 하더라도 그쪽 사람은 아시다시피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그쪽 인종이고 그래서 유독이 왜 한국 사람을 포함한 이스트 에이션들은 부족한가? 그리고 또 연구 조사에 의하면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민 1세대라서 저도 이민 1세대고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늦게 온 이민 1세대에 해당하는 건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2세대까지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완전히 이게 DNA인가? 뭔가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실력, 성실함, 책임감 그 외에도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본인의 실력과 본인의 성과를 세상에 알리지 못하는 어떤 부족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세상과 나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가시화하지 못하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디스커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기서 뛰어난 그런 능력의 한국 엔지니어나 또 한국 창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기술 쪽은 또 그 파운더들이 CTO 같은 역할을 하시고 CEO가 아니라 좀 더 비저빌리티가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고 회사 설명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거기에 디스커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가치를 명확하게 말하는 능력, 그런 서사를 자기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런 엔지니어 분들이 본인이 굳이 C 레벨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조사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발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순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되는 한국인 임원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디안들이 만약에 그런 포지션에 많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또 인디안들 뽑는 거예요.
그 중요한 위치에 또 중국 뭐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반부 실링을 여기서 끊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실력, 뭐 본인의 어떤 성실함, 그러면 뭐 회사에 뭐 우리 보스가 알아주겠지라는 건 굉장히 한국적인 생각이고 실리콘밸리에는 본인이 승진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피력해야 되고 본인이 월급을 더 인상해 달라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 미국 가서 제일 불편했던 게 저 승진시켜 주세요, 저 월급 올려주세요. 그게 제일 불편했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왜냐면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제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읽지도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예, 예, 예. 그리고 맞아요. 저희는 거기에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에서는 다른 친구는 계속 원어원 미팅할 때마다 나 승진시켜 주세요. 나 월급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가이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가만히 조용히 일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심지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 그런 오해까지 맞아요. 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나의 가시성,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네트워킹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력만큼이나 중요하다. 실력은 10%, 그리고 그 나머지가 90%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자꾸 이렇게 디맨드를 하고 피력을 해야 네. 되는데 한국 문화상은 그게 좀 자꾸 승진시켜주세요, 승진시켜주세요 얘기를 하는 게 한국은 그게 커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욕심 있고 그리디하다고 보여질 수 있어서 근데 미국은 그게 정말 다른데